네, 안녕하세요. 아까 잠깐 인사드렸던 윤창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들 좀 친해지셨나요? 아까 다들 너무 서먹서먹하셔가지고 보통 프론트는 그래도 이들이 많은데 다들 서먹하셔서 제가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피자 드시면서 좀 친해지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호응이나 Q&A 때 활발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기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은 저는 라이크라이언 하면 다들 잘 모르시는데 멋쟁이 사자처럼 해서 웹3 파트에서 프론트엔드를 했었고요. 지금은 퇴사하고 같은 팀원들끼리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던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창업을 해서 프론트엔드랑 데브옵스 같이 진행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건 좀 홍보긴 한데 8월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고퍼콘이 진행이 됩니다. 그 고 언어 사용자들을 위한 컨퍼런스인데 저도 여기서 지금 웹을 개발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최근에 여기 많이 참여하신 분들을 봤는데 Next.js 한국어 문서 번역 제가 주도해서 하고 있고 AWS 그룹에서는 프론트엔드랑 비기너랑 판교에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저도 오늘 여기가 첫 행사고요. 순서는 이제 이렇게 한 8가지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네이티브 앱이랑 하이브리드 앱에 대해서 차이를 하고요. 이제 개발자 관점에서랑 유저 관점에서 그리고 서비스 관점에서 어떤 측면에 이점이 있는지 장단점 비교를 하고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해서 웹뷰를 랩핑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랑 이제 CI/CD 그리고 좀 이제 앱 개발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애플 앱스토어 리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발표 내용을 어떤 걸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미드업의 프로필을 보니까 다들 신입이나 학생 주니어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술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서비스 측면이나 좀 소프트 스킬적인 걸로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네이티브 앱이랑 하이브리드 앱에 대해서 비교를 할 건데요. 보통 네이티브 앱이라 하면은 이제 iOS랑 안드로이드가 있는데 이제 회사 측면에서도 그렇고 iOS 개발자가 되게 귀해요. 한국에서 일단 맥북을 사야 된다는 큰 허들이 있고 학교에서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배울 것도 적고 그리고 개발하기도 힘들고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하려 해도 테스트 플라이트 올려야 되고 초대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좀 복잡하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힘든 게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 기기랑 iOS 기기를 비교한 건데요. 안드로이드 기기는 기기가 너무 많아요. 제조사도 많고 제조사들도 기기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삼성이면 뭐 원 UI를 한번 랩핑한다거나 이제 LG는 역사적으로 사라졌지만 뭐 샤오미나 그런 분들은 뭐 MIUI 그런 거 따로 자체적인 UI 프레임워크가 돌아가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기기별로 제대로 UI가 안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리액트 네이티브 웹뷰를 사용하기로 했고요.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이제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인데 이거 말고도 물론 더 있지만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랑 플러터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 웹 개발자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실 거예요. 보통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시는데 플러터나 할라에 일단 자체를 써야 된다는 너무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에서 아직 개발자가 적기 때문에 모르는 게 생겼을 때 도움을 구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리액트 개발자였기 때문에 리액트 네이티브를 하게 됐고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의 단점이 소스 하나에서 iOS, 안드로이드를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게 자칫하면은 앱 사이즈가 되게 커져요. 뭐 이미지 넣고 화면 몇 개 하다 보면 몇백 메가는 그냥 훌쩍 넘어버리고요. 그런 단점들이 있고 이제 플러터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치고 올라오고 있긴 한데 이제 그 배울 곳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의 쳐다도 안 보셨을 거예요. 다트가 너무 난해한 언어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플러터는 그래도 나중에 치고 올라올 것 같다는 느낌이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는 페이스북에서 거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요. 보통 이제 오픈소스화가 돼가지고 이제 컨트리뷰터들이 알아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몇 년 지났는데도 1.0 버전도 안 나오고 있고요.
근데 플러터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이거를 위한 다트를 언어를 직접 만들었다 보니까 필요하면 다트라는 언어의 기능을 추가하면 돼요. 얘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크로스 플랫폼을 계속 하실 분이라면은 이게 네이티브만 하기보다는 플러터도 조금씩 가르치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주제 메인 주제인 하이브리드 앱은 이제 네이티브랑 웹 앱의 장점을 말 그대로 합친 앱인데요. 이제 전체적인 껍데기는 네이티브 앱을 쓰고 여기서 네이티브는 리액트 네이티브나 이런 걸 다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나 그런 껍데기를 위한 네이티브 앱, 그리고 내부 콘텐츠는 이제 리액트로 하든 뭐 다른 뷰를 쓰든 상관없는데 웹으로 이제 랩핑을 한 앱을 하이브리드 앱이라 하고요. 이게 제가 하이브리드 앱을 추천하는 이유가 앱으로 하면 일단 개발 속도가 되게 느려요. 아무래도 웹에 비해서는 좀 오류도 많이 나고 앱 개발 해보신 분들이 이제 엑스코드 빌드 하다가 막 하루 걸리고 분명 어제 했을 때 빌드가 되는데 다음날 아무것도 안 하고 출근하는데 빌드 안 되고 그런 거 되게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난 걷는 것도 없는데 근데 또 아무것도 안 걷는데 또 돼요. 그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저는 하이브리드 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 관점에서 하이브리드 앱을 사용했을 때 장단점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단점부터 알아보자면 일단 UI UX가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상반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사용자는 어쨌든 앱을 켰기 때문에 앱에 대한 UI UX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앱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웹뷰로 감싸다 보면은 뭐 내비게이션 효과라든지 화면이 바뀔 때 앱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스택이 바뀌는데 웹뷰로 하게 되면 껌뻑인다든지 그리고 뭐 아래로 쭉 당겨서 세로 고침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기능이 최초에 들어가지 않아요. 물론 개발적으로 풀 수 있긴 하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는 이게 좀 사실짜리긴 한데 이게 그래도 앱과 웹을 동시에 봐야 되다 보니까 좀 분리된 환경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에디터도 왼쪽엔 웹 키고 오른쪽엔 앱 키고 디버거 크롬 띄우고 시뮬레이션 띄우고 그래서 되게 개발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면이 있어요. 디버깅 하기도 힘들고 아무래도 앱 안에서 웹이 실행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웹 개발자처럼 관리자 도구를 켤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개발적으로 조금 힘든 면은 있지만 그리고 장점이 조금 더 커가지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프라가 복잡해져요. 상대적으로. 왜냐면 앱이 한다면은 그냥 앱만 띄우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웹뷰로 하시다 보면 웹을 일단 올려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웹에 대한 CI/CD가 들어가고 인프라가 들어가겠죠. 이것도 장점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긴 한데 제가 굳이 꼭 뽑아가지고 쥐어짜낸 단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이 이제 알아볼 건데 일단 쉬워요. 웹 개발자 기준에서 그냥 내가 뭘 평소에 하던 대로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 굳이 자바나 코틀린 스위프트 배울 필요도 없고요. 뭐 이제 네이티브 기능을 쓸 때 뭐 푸시 노티피케이션이나 뭐 카메라 권한을 받는다거나 위치 권한을 받을 때 독스만 보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단점인 게 웹 개발자가 이제 앱도 해야 될 수도 있다. 단점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 이게 리액트 네이티브를 개발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똑같은 코드인데 안드로이드랑 iOS는 다르게 보여요. 서로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런 건 이제 웹 기반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안드로이드나 iOS 때 똑같은 환경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똑같진 않고 리액트 네이티브를 썼을 때 비해 그런 차이가 적다라는 거기 때문에 QA는 그래도 꼭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빨리 개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슈도 빨리 칠 수 있고 이게 프로젝트 진행이 되게 애자일하게 되는데 이제 네이티브 앱을 하다 보면 수정하면 또 뭐 심사 올리고 QA 하려면 테스트 플라이트 올려야 되고 프로덕션 확인하려면 이제 심사가 다 끝난 뒤에 되기 때문에 최소한 며칠이 걸리거든요. 길면 몇 주까지. 근데 이제 이건 웹으로 돌아가는 거 보니까 웹만 배포하면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심사도 리젝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고, 보통 이제 앱으로 하다 보면은 심사만 길게는 한 달까지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차단할 수 있어가지고 프로젝트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이번에는 생각보다 발표가 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Q&A 때 많이 받는 걸로 하고, 이제 유저 입장에서 하이브리드 앱을 썼을 때 무엇이 좋을까 생각해보자면요. 일단 네트워크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앱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에셋이나 리소스들이 앱 자체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유저가 그렇게 공백을 볼 일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건 웹에서 모든 에셋을 받아오다 보니까 네트워크들이는 이렇게 잘린다거나 아니면 휜 화면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타임아웃이 나와버릴 수도 있고. 네. 얘는 아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슈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5G 쓰고 있고 LTE를 쓰고 있고 와이파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외로 데이터를 다 써가지고 QoS가 걸린다던가 아니면 지하철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되게 느린데 그런 환경에서 네트워크가 느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유저가 또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가 원하지 않는 대로 작동할 수 있어요. 네이티브에서 당연히 워낙 기대하던 것들, 스와이프에서 뒤로 가기라던가 아니면 이제 백 버튼 눌러서 뒤로 가기 그런 것들이 웹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단점이 있고, 저희가 당연하게 쓰고 있는 이제 롱프레스 꾹 눌렀을 때 뭐 하는 이벤트들 그건 웹에서 없기 때문에 이것도 라이브러리로 해결할 수 있긴 한데 그런 거를 챙기지 않는다면 유저 입장에서는 이거 좀 짜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장점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짧고 하기 힘들어가지고 텍스트로 썼습니다. 그냥 자동 업데이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통 앱을 배포하면 유저가 바뀐 거를 받으려면 앱스토어 가서 직접 업데이트를 받아야 돼요. 그런 거 안 챙기는 사람 많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맨날 업데이트를 하지만 그런 거 그냥 모르고 사시는 분도 꽤 많으세요. 우리는 개발자로서 항상 생각해야 되겠지만 생각외로 이상한 유저가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유저도 많고. 근데 자동 업데이트, 즉 웹만 배포하면 알아서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저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앱 자체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냥 웹을 띄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해봤을 때 뭐 완전 네이티브 스크린이 없을 때 웹뷰로만 감쌌을 때 앱 사이즈가 10메가가 안 돼요. 이건 유저 입장에서도 뭐 데이터 학생들이라던가 데이터 제한이 걸려 있는 분들이라면 뭐 만약에 앱이 100메가가 넘어 그러면 밖에서도 다운 받으려다가 안 받겠죠. 앱이 너무 커버리니까. 근데 그냥 10메가 정도는 충분히 앱 치고는 가볍다고 생각해가지고 유저 입장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고요. 세 번째로는 복붙이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유저 입장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네이티브로 제가 스위프트나 코틀린으로 앱을 개발해보진 않았지만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그냥 복붙이 롱프레스 했을 때 안 됩니다. 플러터도 그럴 거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이게 웹 기반이다 보니까 복붙이 당연히 가능하다는 게 유저 입장에서 장점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채팅창이라 쳤을 때 채팅이 복붙이 된다거나 계좌번호가 복붙이 된다거나 그런 건 되게 유저 입장에서는 좋은 경험이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뒤에서 자세히 한 번 더 알아볼 건데 PC와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웹이 반응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PC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PC나 모바일이나 유저는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게 이제 PC와 동일한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자세히 알아볼 건데 제가 좀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 이런 웹뷰를 잘 쓰고 있는 회사들. 첫 번째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펫프렌즈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보시면은 그냥 겉에는 감싸두고 저 중앙에 있는 콘텐츠가 앱에서 똑같이 구현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PC에서도 완전 앱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저는 뭐 이게 어디 있었더라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 두 번째로 여기 당근마켓은 100%는 아닌데요. 그래도 당근마켓 보면은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는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웹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보통 앱으로 제작하면은 SEO 적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커머스들은 SEO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웹으로 작성하게 되면 앱에 올려도 SEO가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도 비슷한 앱인데 강남 언니라는 앱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이제 페프렌즈처럼 겉에는 감싸두고 중앙에는 콘텐츠만 보여줌으로써 앱이랑 완전 똑같이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앱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 솔직히 프론트 개발자 입장에서는 PC 따로 만들고 태블릿 따로 만들고 할 바에 이렇게 모바일 하나만 하고 겉에 감싸기만 하면 개발적으로도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비스 측면에서도 프론트엔드 개발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디자이너도 그렇게 반응형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개발적으로 되게 이점이 있고 서비스 측면으로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 이상 했는데 15분밖에 안 지났어요. 저는 너무 빨리 한 것 같은데 중간에 여기까지 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었으면 예상이 안 됐던 Q&A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리허설을 한 번도 안 하고 왔거든요. 바빠서. 혹시 여기까지 장단점이나 그런 거 뭐 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마이크 하나 정도 좀. 네. 그 코드 푸시라는 선택지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고려가 안 된 건지 궁금해요. 코드 푸시. 네, 코드 푸시라고 잠수함 패치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근데 코드 푸시가 저도 옛날에 썼는데 이게 간헐적으로 서버가 안 돼요. 코드 푸시 자체가. 그런 것도 있고 코드 푸시를 잘못 설계하면은 중간에 앱을 갈아 끼는 동안 초기화가 돼버리거든요. 자칫하면. 그리고 심사 단계에서 만약에 코드 푸시를 누가 해버렸다. 그럼 바로 리젝 나버리고. 코드 푸시는 이제 순수하게 앱을 썼을 때 장점이 되는데 근데 네이티브 기능이 추가되면 어쨌든 코드 푸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렌더 땅이 바뀌면은 코드 푸시도 자동으로 적용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원래 FCM이 안 깔려 있었다처럼 근데 FCM 기능을 추가했어요. 근데 코드 푸시는 그걸 적용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심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걔가 이제 번들을 갈아 띄운 건데 이제 네이티브 권한이 추가되었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애가 잠수함 패치를 해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썼을 때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질문 해주세요. 네. 일단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하이브리드 앱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아까 장점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자동 업데이트잖아요. 근데 이게 하이브리드 앱을 구동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네이티브와 웹페이지 간의 연동을 뭔가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생각보다 네이티브 앱을 자동 업데이트하지 않는 곡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혹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앱에서는 만약에 앱에서 네이티브의 데이터를 받아오는 게 추가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티브를 수정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저는 이건 다른 앱도 마찬가지긴 한데 최신 버전을 체크해가지고 앱을 띄웠을 때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기획적으로 필요한 거라면 사실 그거 말고는 크게 방법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강제 업데이트라는 게 어찌 보면 UX를 굉장히 해치는 UI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게 정말 맞는 건가? 다른 거 방법은 없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게 앱 개발을 하다 보면은 쓰는 라이브러리들이 뻔하거든요. 카메라 받기, 뭐 위치 받기, 푸시 받기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안 쓰든 넣어놓고 시작해요. 쓸만하다고. 이게 커머스다 하면은 보통 뭐 저도 커머스를 잠깐밖에 안 해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뭐 공유하기 기능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당근마켓을 쳤을 때 위치 기반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위치 권한을 추가될 수도 있고 그렇게 서비스를 처음에 파악할 때 이거는 나중에 뭔가 추가될 것 같아 싶으면은 이게 그래도 그런 라이브러리 자체만 넣는 건 앱이 그렇게 커지지가 않거든요. 넣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솔직히 강제 업데이트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손 드셨는데 네, 그 웹교에서
뒤로 가기를 하는 경우랑 앱에서 뒤로 가기를 하는 경우랑 이렇게 동작이 다르잖아요. 웹표는 세로 고침이 되는 거고 앱에서 하면 화면이 전환 스크롤링 되면서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막 고민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좀 궁금해요. 이게 웹뷰를 했을 때 특히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보통 백버튼으로 뒤로 많이 가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웹뷰에서 제대로 핸들링을 하지 않으면 그냥 앱이 꺼져버려요. 그게 연속으로 2번 누르면 종료 버튼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네이티브 단에서 방지 이벤트를 넣어야 됩니다. 백프레스 감지해가지고 뒤로 갈 건지 아니면은 뭐 디바운스를 건다든지 해가지고 하는 거 있고 이거는 저도 써보진 않았는데 저도 사실 제가 5월에 당근마켓에서 면접을 봤어요. 네. 당근마켓에서 면접 볼 때 저도 배웠던 건데 당근마켓에서 스택플로우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둔 게 있어요. 대충 독스를 봤을 때 웹뷰인데도 네이티브처럼 화면 전에 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 쓰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써보진 않았는데 궁금하시면 주변에 계신 당근 개발자분들에게 여쭤봐 주세요. 답변이 됐을까요? 질문이라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네. 발표 시간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좋습니다. 네. 그게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스택 스크린이라고 많이 쓰이더라고요. 네네. 저희도 이제 그걸 도입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게 UX적으로 봤을 때 되게 유저 입장이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하이브리드 앱일 때 이게 페이지 이동할 때 흰 화면이 안 보이고 뭔가 자연스러운 UX를 고객에게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프론트엔드 개발자 입장에서는 SP 장점을 버리는 거거든요. 페이지를 이동할 때마다 다시 또 풀 HTML 받아가 다시 렌더링 다시 또 그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그럼 FE로서 이걸 반대를 해야 되나? 아니면 사용자에게 좋은 경험을 주는 것을 우선시 해가지고 이걸 도입하는 걸 찬성을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 리소스 낭비가 꽤 있을 거예요. 오버헤드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HTML 다 가져오고 자바스크립트도 다 가져오고 돔트리 만들어 또 구성하고 되게 많은 CPU를 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방향인가라는 좀 고민이 있어서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 싶어가지고 던져봤습니다. 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건 정답은 아니긴 한데요. 앱 개발을 하다 보면 웹앱이 PC에 비해서 되게 제한된 리소스를 받아요. 자칫하면은 그렇게 스택 잘못 구현하면은 아웃 오브 메모리 그냥 떠버리고요. 잘못하면 그냥 앱만 먹통이 되면 좋은데 폰 자체가 먹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게 보통 리액트 네이티브를 쓴다면 리액트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거를 관리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웹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리소스를 필요할 때마다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측면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도 거기서 고민이긴 한데 이게 내가 편해야 되나 유저가 편해야 되나. 근데 프론트엔드 입장에서 저는 유저를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고 내가 돈을 받고 있는 거고 힘들더라도 유저가 보기 좋고 유저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이 하나 더. 아,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슬랙이요. 이거 좀 읽어주시죠. 아, 네. 우리 소심하신 박성준? 천천? 끝나고 질문하려고. 끝나고요? 그럼 다음에 하는 거.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거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네. 중간에 할게요. 네. 네. 좋아요. 시간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셨던 파트가 아닐까 싶은데 개발 가이드거든요. 이게 제가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웹뷰를 통해서 개발을 할 때 가장 많이 겪게 된 이슈들과 그리고 가장 많이 검색하실 내용들을 위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플래시 스크린을 잘 컨트롤해야 돼요. 이게 어쨌든 그 앱 자체에서 리소스를 불러오는 게 아니고 웹에서 불러오다 보니까 첫 화면에서 자칫하면 그냥 흰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소스가 안 보일 줄 알았어요. 자, 이게 웹뷰고 웹뷰 위에 앱솔루트로 그냥 더 ZMP에서 돌려서 스플래시 스크린 직접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웹뷰를 로딩하려면은 스플래시가 끝나야 이게 로딩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스플래시 스크린이랑 이 내가 직접 만든 커스텀 스플래시랑 첫 스타트를 똑같게 하고요.
유저 심심할 수 있으니까 로딩으로 좀 애니메이션 넣어주고 여기서 뒤에서 이미 웹뷰는 로딩을 하고 있어요. 웹뷰가 온노드라는 프록스가 있거든요. 온노드에서 이제 끝났을 때 여기 세트 타임아웃은 제가 저 로딩 끝나고 맞추려고 일부러 넣어둔 건데 안 넣으셔도 되고요. 로딩이 끝났을 때 이제 그거를 애니메이션으로 스플래시를 페이드 아웃 시키게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유저의 경험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플래시 스크린 같은 경우는 이제 웹뷰 위에 저는 띄워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커스텀 해가지고 아니면은 네트워크 느리면은 진짜 1, 2초 뒤나면은 볼 수도 있고 자칫하면 타임아웃 났을 때 아예 아무것도 못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플래시 스크린은 이런 식으로 처리했는데 코드는 아마 깃허브에 올라가서 이 PPT 자체가 PPT 깃허브에 올라가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통 리액트 네이티브를 개발할 때 저희가 세이프 에리어라고 하죠. 폰의 뭐 노치 부분이랑 그 바텀 부분, 라운드 들어간 부분을 이제 거기까지 컨텐츠가 침범하면 보기 안 좋으니까 보통 세이프 에리어를 패딩을 먹이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커스텀 스플래시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배경이 있었어요. 그냥 휜 화면에 로고만 띡 뜨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이프 에리어를 먹이지 않고 이 뒤에 설명할 건데 웹뷰에서는 세이프 에리어를 먹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랙에도 올라왔지만 가장 궁금해하실 이제 웹과 앱의 통신을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이제 그냥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했을 때 앱에서 무조건 웹으로 주입만 하면 돼요. 이게 제가 세이프 에리어를 처리할 때 쓴 방식인데 그냥 쿼리스팅으로 보내줍니다. 웹에서 쿼리스팅 받아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신 이거는 웹에서 앱으로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좋은 방법인 것 같지는 않고 첫 화면에서 이게 베이스 URL인데 인셋이랑 인셋 탑, 그러니까 세이프 에리어 탑과 바텀을 기기별로 다르니까 먹이고 시작해요. 이걸 왜 했냐? 저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PC랑 모바일이랑 같이 제공하는 서비스였는데 이 영역이 PC 버전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웹에서는 기본적으로 패딩이 없고 이걸 받았을 때만 패딩을 적용하긴 했었어요. 이런 쿼리스팅 방식이 있고 두 번째가 보통 이렇게 많이 통신을 하는데 코드가 안 보이나? 포스트 메시지라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메인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고 검색해도 이 방법이 가장 많이 나오실 거예요. 이제 보시면은 이게 어떤 기능이었냐면 앱에서 위치를 받아가지고 웹에 주입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해커터 때 이걸 썼는데 지하철 앱이었어가지고 위치 기반으로 주변 역을 보여줬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웹에서 웹 코드를 같이 하고 이게 웹 코드거든요. 업데이트 로케이션 함수를 실행하면은 리액트 네이티브 웹뷰를 써서 웹을 띄우게 되면은 이게 윈도우나 도큐멘트 객체 리액트 네이티브 웹뷰라는 객체가 생성이 돼요. 그 안에 포스트 메시지라는 함수가 있는데 거기서 주의하실 거는 이거는 메시지, 그러니까 포스트 메시지이기 때문에 스트링과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타입 이건 마음대로 지정하시면 되는데 로케이션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앱에서 보시면은 이게 앱의 웹뷰 컴포넌트인데 온 메시지라는 프로스가 있습니다. 온 메시지로 이 이벤트 리스트를 넣게 되면은 이게 메시지가 이제 뭔가 스트링 파일이 있으니까 파싱 해주고 제가 get 로케이션을 호출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get 로케이션 함수가 앱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데 사실 코드만 보면 그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PPT에 올려드릴 테니까 직접 하시면서 겪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스위치로 쓴 거는 만약에 통신이 많을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위치를 내가 갖고 싶을 때가 있고 메시지를 보내려고 네이티브에서 메시지를 바로 띄우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샌드 메시지랑 타입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이벤트 리스너를 웹에 먹이면 웹과 앱을 통신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아까 윈도우나 도큐멘트 객체 포스트 리액트 네이티브 웹뷰가 생성이 된다 했잖아요. 이게 iOS랑 안드로이드랑 생성되는 곳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랩프로 랩 유저 에이전트에서 이게 이제 애플의 유저 에이전트 코드 정규식이거든요. 이걸 받아서 iOS 같은 경우는 윈도우의 포스트 메시지가 생성이 되고요. 안드로이드는 도큐멘트에 생성이 돼요. 좀볼 때는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조심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리시버라는 래퍼에 넣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주의해야 될 점이고요. 이제 코드를 넣었었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앱에서 get 로케이션 받았을 때 이 함수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오 로케이션 사용해가지고 마찬가지로 객체에 있는 포스트 메시지 웹뷰에 있는 포스트 메시지를 쓰면은 얘가 웹으로 보내요. 이거는 포스트 메시지가 보통 웹에서 할 때 팝업을 띄웠을 때 주고받는 방식이 포스트 메시지를 많이 쓰는데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폴백 처리인데요. 보시면은 폴백 처리를 왜 해야 되냐?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이게 우리 웹으로 하기 때문에 장점이 앱에서 배포를 하면은 자동으로 변경된다잖아요. 근데 유저가 쓰고 있을 때 바뀔 수도 있고 유저가 그냥 백그라운드에 나가놨다가 그 사이에 배포가 됐어요. 웹이 새로更新이 됐어요. 그럼 라우트 탭이 바뀌어가지고 웹뷰가 헤매거든요. 그냥 흰 화면이 떠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on content first terminate가 있는데 여기서 강제로 새로 고침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유저의 네트워크 환경이 나빠서 그냥 타임아웃이 나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거를 처리해주거나 해놓지 않으면 애플 심사에서 리젝트됩니다. 너네 앱 이거 핸들링 안 돼 있어? 하면서 리젝이 나요. 이거 말고도 뒤에서 애플 심사에서 떨어지는 많은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여기서 이제 실패했을 때 뭐 네트워크 환경이 안 좋다 하면은 여기서 비즈니스 로직을 넣으면 되거든요. 뭐 유저 네트 인포 받아와가지고 와이파이가 좀 불안정하네? 너 여기 파업 띄워가지고 네트워크 환경 좋은 데서 다시 시도할래? 라고 얼럿을 띄울 수도 있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그냥 새로 고침을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실패했을 때 로직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웹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몇 가지 있어요. 여기서는 시간상 제가 빼긴 했는데 iOS에서 인풋 태그를 쓸 때 인풋의 텍스트 사이즈가 16 이하면은 iOS는 강제로 포커싱을 시켜버립니다. 이거 유저가 보기엔 텍스트가 너무 작은 것 같아 하면서 뷰포트에 메타데이터를 뷰포트를 넣어도 강제로 확대를 시켜버려요. 그런 것도 있고 키보드가 올라왔을 때 콘텐츠를 어떻게 핸들링 할 거냐 아니면 이제 특히 소셜 로그인 그런 서비스들 많이 쓰실 텐데 구글 로그인 같은 경우는 웹뷰는 안 돼요. 보통 서비스 쓰시면서 카카오톡에서 뭐 어디 들어가가지고 카카오 웹뷰에서 구글 로그인 했는데 막 유저 에이전트 다 얼라우드 그러면서 리젝 시키거든요 구글. 근데 그것도 핸들링 하는 방법이 있는데 웹뷰에서 유저 에이전트 강제로 갈아 끼울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 사실 앱이야 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웹뷰도 생각해야 될 점이 되게 많아요. 앱에 비해서 적을 뿐이지 자칫하면은 에러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웹이야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꼭 그래도 마지막에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사실 CI/CD는 사실 프론트는 크게 별거 없어가지고 안 넣어도 되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AWS 모음이니까 AWS 서비스 하나는 소개시켜주는 게 썸네일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보통 많이 쓰시는 게 앰플리파이죠. 앰플리파이가 정말 쉬워요. 프론트엔드 대부분 이쁘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깃허브만 연동하면 얘가 도커 이미지 말고 배포하고 CDN 적용하고 뭐 SSL 적용하고 로드 밸런싱 해주고 다 해줘요. 다 해주면 의심해야죠. 12개월 동안은 무료인데 12개월이 지나면은 그냥 ECP보다 훨씬 비싸요. 괜히 다 해주는 게 아니겠죠. 근데 우리는 뭐 토익 프로젝트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다 쳤을 때 12개월에 서비스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얘의 단점이 그래도 넥스트 최신 버전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 앱 디렉토리가 생겼을 때 앰플리파이는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써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웬만하면 다 되는 것 같고 이거 12개월이라고 그냥 12개월 동안 안 써도 돼가 아니고 네트워크 대역폭이 제한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15기가 이상을 사용하면 과급이 된다거나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내 서비스의 특성을 맞춰가지고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앱 러너는 잘 모르실 텐데 얘가 앰플리파이에 살짝 커스텀이 가미된 버전이에요. 앰플리파이는 지가 알아서 깃허브만 연결하면은 도커 이미지 말아주고 빌드 해주고 런 다 해주거든요. 얘는 도커 이미지는 프론트가 직접 ECR이든 뭐 도커 허브 올려줘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할까 싶은데 도커에서 생각외로 커스텀을 해야 되실 수가 있어요. 서비스 특성상 뭐 보안적으로 수가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방금 전에 앰플리파이에서 지원을 안 했는데 얘가 도커 빌드 보통 도커 이미지를 못 말다가 터져버리거든요. 지원하지 않는 서비스에서. 근데 앱 러너를 쓰면은 내가 직접 도커 파일 만들어가지고 이미지만 올려주면은 얘가 그 이후로는 앰플리파이랑 똑같습니다. 지가 알아서 로드 밸런싱 해주고 CDN 만들어주고 보안 통을 해주기 때문에 앰플리파이가 안 될 때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쓴 만큼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앰플리파이와 그냥 EC2에 직접 뭐 CI/CD 세팅하고 그런 거에 중간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버셀인데 그냥 가장 만만하죠. 버셀에 만든 넥스트.js니까 버셀도 앰플리파이랑 거의 똑같이 돌아가요. 지가 알아서 다 적용해줘요. 근데 합의 플랜이 무료긴 한데 만약에 내가 어디 뭐 스터디를 하려고 깃허브 오가니제이션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얘는 너 게임 레이폰 아니네? 그럼 돈네. 그래서 잘 써야 돼요. 그럴 거면 인당 $20가 한 달에 20달러 맞나? 옛날에 그랬어요. 추가돼서 $12가 20달러가. 그래서 그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리고 얘도 버셀에서 만든 넥스트.js만 최신 버전 가끔 지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한된 기능도 있고 프로스를 어떻게든 쓰게 만드는데 그래도 앰플리파이에서 안 될 때 얘를 시도해보면 보통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셀을 쓰시는 것도 쉽다. 그리고 버셀도 그렇고 앰플리파이도 그렇고 만약에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웹뷰를 쓰기 위한 웹이라 하면은 굳이 도메인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PC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때 얘는 자체적으로 도메인을 생성해주기 때문에 한 달에 1년에 $10는 아끼실 수 있어요. 10달러에서 $12는 아끼실 수 있다. 자, 다음으로는 이거는 모든 앱 개발자에게 적용되는 앱스토어 리뷰 아주 강력 높아요. 갑질 중에 갑이에요. 자, 가장 이건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내용이긴 해요. 너 기존 웹이랑 뭐가 달라? 그래 말해서 팩프렌즈를 쳐봐요. 팩프렌즈 웹을 그대로 앱에 넣었어요. 그럼 얘네가 보고 너 이거 굳이 앱 필요해? 하면서 리젝트 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통 흔한 수법이 푸시만 넣으면 리젝이 안 돼요. 네이티브 기능을 쓴다고 푸시 노티피케이션. 보통 앱의 가장 큰 장점이 푸시 노티피케이션이잖아요. 물론 PWA라는 아주 그 뭐라 해야 될까 애매한 녀석이 있는데요. PWA 개발자들도 잘 모르지만 유저들이 알까요? 그 바로하기를 추가해서 앱처럼 쓸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PWA는 저는 굳이 추천드리진 않고요. 두 번째로 너 이 권한이 왜 필요해? 예를 들어서 카메라 권한을 받는다 쳐요. 그래서 난 간단하게 그냥 뭐 사진 찍으려고 카메라 권한 필요해요 라고 쓰면 리젝이에요. 그 사진 넣었다 쓸 건데 다 자세히 써줘야 됩니다. 위치 권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활동을 위해서 뭐 위치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런 거가 리젝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심사마다 달라요. 세 번째,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폴백 처리죠.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경우 핸들링 해야 된다. 만약에 심사원들이 다 테스트해요. 네트워크가 안 좋을 때. 근데 만약에 그런 폴백 처리가 안 했잖아요. 그럼 그냥 앱을 키면 흉 화면만 붕붕 뜨고 있겠죠. 바로 리젝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 푸시하다가 깜빡인다. 그것도 리젝 사유인 것처럼 그냥 얘네가 봤을 때 이건 버그인데
싶으면 다 리젝이에요. 네 번째. 혹시 커뮤니티가 있다. 커머스라서 뭐 리뷰라는 기능이 있어요. 아니면 채팅이 있어요. 그러면 숨김, 차단, 신고, 탈퇴 다 넣어야 돼. 너 그 유저가 보기 싫어하는 글은 어떻게 관리할 거야? 이거 다 넣어줘야 돼. 네, 빡쳐요. 다음, 네. 보시면 알겠지만 쭉 내려갑니다. 네. 소셜 로그인 기능을 거면 이건 흔히들 아는 사실이죠. 애플 로그인 꼭 넣으세요. 근데 또 소셜 로그인만 넣어도 리젝이에요. 왜냐면 너네 서비스 이용하면 굳이 꼭 다른 앱을 써야 돼? 하면서 리젝 시켜요. 그래서 소셜 로그인을 할 거면은 일반 로그인도 꼭 같이 넣어줘야 되고요. 근데 이게 운빨이 있어도 애플 거 넣으면 좋아해줘요. 그리고 이거 가이드도 있어요. 뭐 애플로 시작하겠대. 원터치로 시작이 안 되네? 그럼 리젝이에요. 애플로 시작하기, 애플로 가입하기, 애플로 로그인하기 다 따지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도 뭐 애플 연동했는데 너 개인정보 왜 추가로 받아? 하면서 리젝을 찍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유저의 주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유저의 핸드폰 번호가 필요할 수 있고 그런 것도 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앱 심사 넣을 때 설명을 자세히 써줘야 돼요. 아니면 그냥 리젝 받고 티키타카 하던가. 다음으로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으로 테스트성 단어 뭐 T, STTTT, ASDF 이런 거 다 리젝이에요. 개발, 테스트라는 단어가 있으면 개발성 데이터. 이게 특히 서비스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게 많거든요. 그냥 개발 테스트 데이터 한다고 막 넣은 거 그런 거 다 리젝입니다. 진짜 같아 보이는 테스트성 데이터를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타고 데이터 아무것도 안 넣어도 리젝이에요. 이게 아까 말했던 코드 표시 같은 거. 너 심사하고 있는데 감히 잠수함 배치를 하려고 해? 날 기만해? 하면서 리젝이에요. 이외 다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스토어에 이제 그 썸네일을 넣잖아요. 미리 보기 우리 앱스토어 들어가서 앱 누르면은 사진들이 몇 개 뜨잖아요. 그거 보통 디자이너분들이 잘 신경 안 쓰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아이콘이 이거 안드로이드 아이콘이야 리젝이고요. 아니면 프레임이 안드로이드네 리젝이에요. 애플은 애플 다워야 돼요. 그런 거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생길 게 많다. 마찬가지로 이 휴먼 인터페이스라 하죠. 애플에 디자인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거 꼭 읽어보세요. 특히 이 소셜 로그인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애플 로고가 다른 곳보다 작으면 안 돼. 패딩은 얼마야 돼. 버튼의 크기는 얼마야 돼. 그런 거 다 있으니까 꼭 잘 챙기실 게 많습니다. 앱 하기 싫어지죠. 저도 앱 개발자인데 앱 식어요. 오늘도 앱 개발할 때 빡쳤어요. 네, 이외에 다수들이 있습니다. 이게 앱스토어에서 가장 리젝 많이 받는 것들이에요. 근데 구글은 다 해줘요. 노상관.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서비스를 처음 배포하거나 업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기획자든 PM하든 개발 다 했어요. 준비 다 됐어요. 하지 마시고 한 달은 걸려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꼭 얘기하셔야 돼요. 진짜 요즘은 그래도 좀 빨라지긴 했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 많은 사유들을 한 방에 알려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소셜 로그인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메인 화면을 가지도 못했죠. 로그인해서 막힌 거니까 그 뒤는 보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서 끝. 그래서 몇 번 티키타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이전에 통과됐던 게 다음 심사에서 리젝 사유가 날 수도 있어요. 심사원이 랜덤인데 깐깐한 애들이 있고 너그러운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사 올릴 때 기도 한번 하시고 빠질 거 없나? 잘 챙기시고 뭐 로그인 기능이 있으면 이제 테스트 계정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거 비밀번호 변경 테스트 한다고 악기 비밀번호를 입력 안 해서 리젝 그런 거 있기 때문에 테스트 계정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Q&A인데요. 아까 질문하셨던 거. 네. 리액트 네이티브 프레임워크의 버전 업데이트 관련한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의존성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맞아요. 리액트 네이티브가 뭐 하나 설치하면 에러가 수백 개가 떠요. 아예 빌드가 안 되거나 업데이트 했다가
빌드 안 되고 엑스코드 업데이트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근데 또 웃긴 게 엑스코드 업데이트는 새 버전을 지원하려면 꼭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지금 17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엑스코드를 최신으로 하자면 17은 테스트 하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코드를 무조건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거 외에도 제가 그래서 웹뷰로 하자고 하는 게 그런 라이브러리의 의존성이 줄어듭니다. 앱에서 터질 일이 없어요. 앱에서 자체를 별로 쓰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저 앱 개발할 때 리액트 네이티브 하면서 한 달을 개발한다 치면 한 열흘에 에러만 싸워서 에러만 해결했어요. 그냥 자고 올랐더니 안 되고 캐시 이슈에도 되고 뭐 뻔한 스토리들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관리가 되게 힘들어요. 버전 관리가. 그래서 웹뷰로 하는 걸 추천하는데, 네이티브에 솔직히 저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냥 그건 답이 없어요. 그냥 노답이에요, 노답. 그거는 그냥 네이티브 개발자의 숙명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다른 질문? 네. 제가 그냥 꿀팁 하나랑 그리고 질문 몇 가지 있는데, 아까 전에 CI/CD에서 배포할 때 그 조직을 만들면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넬리 파일을 쓰면은 조직을 만들어도 돈을 아, 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RN을 배우려고 이제 제가 공식 홈페이지 들어갔었는데 네. 그 엑스포를 다운을 받아요. 그래서 이 엑스포를 쓰면은 이거 그냥 인터넷을 좀 뒤졌다 보면 이거 쓰면 약간 취직할 때 너무 어렵다, 약간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오고, 오히려 엑스포를 쓰다가도 RN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 약간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엑스포 웹뷰를 통해서 약간 그 배우는 게 괜찮은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엑스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엑스포라고 리액트 네이티브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iOS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 iOS 기기가 있거나 맥북이 있어서 엑스코드를 무조건 빌드해야 되잖아요. 엑스포를 쓰면 그걸 해결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냥 가상머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로 시험 못한다는 게, 그걸 쓰는 회사가 없어요. 그걸 왜 쓰냐? 보통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리액트 네이티브는 환경 탓을 되게 많이 받아요. 자기 안에서 라이브러리의 의존성은 중요하지만 유저의 기기, 그냥 개발 환경 탓도 많이 받는데, 보통 그런 거 오픈소스 할 때나 라이브러리 만들 때 그런 거에서 모든 사람한테 공통된 환경을 제공하고 싶잖아요. 그때 많이 쓰고, 실질적으로 저는 엑스포를 한 번도 켜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옛날부터 그거는 하는 거 아니랬어요. 어르신들 말씀 옳습니다. 네. 엑스포는 살짝 토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 제한되는 게 많고요. 내가 꼭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엑스포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엑스포만 지원하는 라이브러리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엑스포는 거들떠보는 않는 라이브러리들이 대부분이라 결국 CLI를 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엑스포는 찍먹 이런 거 있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아까 또 누구 손 드셨던 것 같은데 질문 해주세요. 아, 네, 당근.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뭔가 네이티브 변경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네이티브 자체를 이제 업데이트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보통은 이제 메카앱 같은 게 별도로 운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그 네이티브로 이제 앱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제 메타 릴리즈를 목적으로 테스트 플라이트 같은 거를 이렇게 사용하시는지 그런 건 좀. 사실 웹뷰로 감상했을 때 가장 좋은 게 테스트 플라이트 굳이 안 올려도 되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앞서 있었던 질문이랑 비슷한데, 네이티브 기능이 추가됐을 때 테스트 플라이트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네이티브 기능이 추가되면 어쩔 수 없이 좀 올려야 되고, 근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웹은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배포되기 때문에 웹이 터져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건 네이티브 기능을 무조건 써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됐어, 없어, 그럼 얘는 방향을 헤매겠죠. 앱이
자칫하면 터져버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관리했냐면 버저닝을 따로 해줬어요. 웹에서 이 앱 버전을 그 디바이스 인포를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 디바이스 앱 정보를. 그래서 호스트 자체를 베이스 그 서브 도메인으로 넣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앱 버전을 받아와서 그래서 제 홈페이지를 쳤을 때 청년.net 있고 뭐 라스티스트 앞에 넣을 수도 있고 뒤에 앱 버전을 넣어서 터지지 않게 방지했어요. 그 앱 버전과 웹 버전이 동일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 말고는 사실 네이티브 기능을 추가했을 때 앱은 꼭 추가하셔야 됩니다. 앱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네, 다른 분 질문 해주세요. 여러분 갑자기 낯가리시는 것 같은데 끝날 때 되니까 아니 집을 빨리 가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개인 연락처들을 준비했고요. 받아쓰기 귀찮으시는 분들을 위해 앞으로 나와서 그냥 제 명함 드리겠습니다. 하다가 여기 신입분들 많고 아래 처음 하시는 분들, 주니어 분들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정말 삭제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에러 웬만하면 다 봤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막히시는 거 있으면 나중에라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발표 한 51분 예상대로 됐어요. 다행이에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하시고요 아니고 감사하고요. 네, 이상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